백과사전 한스의 속임수. 1904년에 세계 과학계를 들뜨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가진 동물을 찾아냈다고 믿게 만든 사건이었다. 문제는 그 동물은 오스트리아 학자 폰 오스텐이 훈련시킨 8살 빼기 말이었다. 한스라는 그 말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 말이 근대 수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한스는 방정식의 답을 척척 알아맞혔다. 뿐만 아니라 시계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았고 며칠 전에 본 사람들을 사진에서 찾아냈으며 논리 문제를 풀기도 했다. 한스는 굽끝으로 물건을 가리켰고 바닥을 두드려 수를 표시했다. 독일어 낱말을 전달하고자 할 때도 굽으로 바닥을 두드려 글자들을 하나하나 나타냈다. A는 한 번 두드리고 B는 2번, C는 3번 하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한스를 상대로 갖가지 실험을 했다. 한스는 어떤 실험에서도 자기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말과 주인만이 아는 모종의 암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인을 입회시키지 않고 실험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동물학자에 이어 생물학자와 물리학자, 나중에는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까지 세계 전역에서 한스를 보러 왔다. 그들은 의심을 품고 왔다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갔다. 그들은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한스가 비범한 동물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4년 9월 12일 학위를 지낸 13명의 전문가들은 한스가 보여주는 능력이 사기일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당시에 그것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과학계는 한스가 사람과 똑같은 지능을 지녔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한스 사건의 비밀을 밝혀낸 사람이 나타났다. 폰 오스텐의 조수 가운데 하나였던 오스카 폰크스트가 그 사람이다. 그는 한스가 어떤 경우에 틀린 답을 내놓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한스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오답을 내놓았다. 또 자기 혼자서 사진이나 숫자나 문장을 대하고 있을 때는 대답이 제멋대로였다. 마찬가지로 입회한 사람들을 보지 못한 채 눈 가리개를 씌우고 실험을 했더니 한스는 예외 없이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결국 한스의 능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수준의 주의력에 있다는 것이 유일한 설명이었다. 한스는 굽으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입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를 감지했던 거였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먹이라는 보상이었다. 비밀이 드러나자 학계의 태도는 표변하였다. 학자들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을 후회하면서 그때부터는 동물의 지능과 관련된 일체의 실험에 의례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스의 사례를 속임수의 회화적인 본보기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가련한 한스에게는 사람만큼 똑똑하다는 영광도 속임수에 능하다는 오명도 걸맞지 않는다. 한스는 그저 사람들의 태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때 사람과 대등한 동물로 오해를 받았을 뿐이다. 어쩌면 한스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더 깊숙한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동물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 말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첫 번째 경기.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던 그 배시머는 테스트를 고안하는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 그가 만들어낸 테스트를 놓고 협의한 끝에 재판부와 검사와 피고 측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제 경기를 벌일 사람 쪽 대표와 개미 쪽 대표를 선정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검사는 막심 밀린 경정을 추천했고
줄리는 그에 맞설 개미로 백사모를 지명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양쪽의 선수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나르는 경찰 학교의 강사이자 민환한 경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 자기 종의 대표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백사모 역시 인간의 텔레비전에서 온갖 영화를 다 본 터라 전혀 평범한 개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장은 어느 쪽 선수든 각사의 구성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물 재판 분야에서 자기가 하나의 관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역할 수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경찰관 하나와 정리 하나를 법원 앞거리로 급히 내보냈다. 행인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그들은 보통 사람 하나를 붙들었다. 나이는 40살, 갈색 머리에 짧은 콧수염을 길렀으며 이혼한 경력이 있고 2 자녀를 둔 남자였다. 그들은 그 사람을 붙든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사내는 인간종의 대표 선수가 된다는 생각에 겁을 먹으면서도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경찰관은 힘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리가 마침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머뭇거리고 있는 사내에게 저녁이면 텔레비전에 나오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다. 사내는 이웃 사람들을 깜짝 놀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따라왔다. 그 경찰관과 정리는 법원 뜰에서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는 임무도 띄고 있었다. 그들은 눈에 띄는 대로 아무 개미나 집어올렸다. 몸무게 3.2mg, 길이 1.8cm에 위턱이 작고 딱지가 검은 개미였다. 그들은 개미에게 6다리와 한 쌍의 더듬이가 온전하게 붙어 있음을 확인했다. 종이 위에 놓인 개미가 더듬이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미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 배심원이 고안한 지능시험 도구는 이미 법정에 마련되어 있었다. 경기 방식은 나무 조각 12개를 짜 맞추어 단을 만들고 그 단을 이용해서 위에 매달려 있는 빨간 전기 스위치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빨간 스위치를 먼저 건드리면 전기 신호음이 울리면서 승자로 인정받게 되어 있었다. 나무 조각의 모양은 양쪽이 똑같았지만 크기는 달랐다. 나무 조각을 다 짜 맞추어 쌓아 올릴 경우 그 높이가 사람 쪽은 3m, 개미 쪽은 3cm가 되도록 고안되었다. 개미가 경기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은 빨간 스위치에 꿀을 발라두었다. 2 경기자 앞에 각각 카메라가 놓이자 재판장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사람 쪽 선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조립식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놀아본 모양이었다. 그는 그렇게 간단한 테스트가 걸린 것에 안도하면서 즉시 나무 조각을 체계적으로 쌓아올리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갑자기 생소한 환경에 놓인 개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자리에서 매물돌았다. 냄새도 빛도 평소에 맡고 보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개미는 스위치 아래에 멈춰서 달짝지근한 꿀냄새를 맡았다. 갑자기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더듬이가 빙빙 돌았다. 개미는 뒷다리 4개로 버티면서 스위치를 잡으려고 윗몸을 일으켰지만 스위치는 턱없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다. 개미는 흥분된 기색을 보이며 빨간 스위치 아래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에 닿을 수 있게 해줄 만한 행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한편 사람 쪽 선수는 자기 편의 응원을 받아가며 단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 참이었다. 개미 쪽에서는 여전히 아무 의견이 없었다. 아무 진전이 없었다. 그저 나무 조각을 물어뜯다가 스위치 아래로 들어가서는 뒷다리로 버티며 일어서서 2 앞다리로 부질없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사람에게 이젠 조립할 나무 조각이 4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개미는 갑자기 스위치 아래 자기 자리를 떠나 어딘가로 가버렸다. 개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불찰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개미를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다수가 사람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채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개미가 다른 개미를 데리고 돌아왔다. 개미가 더더미를 움직여 뭐라고 이르자 그 동료는 작은 사닥다리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다. 사람은 겪는 줄로 개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채고 손을 더욱 세게 눌렀다. 그가 막 스위치에 손을 대려는데 1초 차이로 개미들의 벨이 먼저 울렸다. 법정 안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검사가 바른 건을 얻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개미는 반칙을 범했습니다. 제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개미들에게 지능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미라는 동물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줄리가 반박에 나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미들은 반칙을 쓴 것이 아니라 둘이서 힘을 합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 개미 혁명의 슬로건인 1+1은 3도 바로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의 재능을 결합하면 그 단순한 합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코웃음을 쳤다. 1+1은 3은 수학적인 거짓이며 상식을 거스르는 죄악이고 논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개미들에겐 그런 터무니없는 논리가 어울리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그따위 밀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과학만을 신뢰합니다. 재판장의 상하망치 소리가 울렸다. 이 테스트는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경기를 고안해서 사람과 개미가 1대1로 겨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으로 개미의 지능과 관련된 공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판사는 중재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는 심리학자를 불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테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판사는 한 텔레비전 방송의 유명한 기자가 요청한 독점 인터뷰를 수락했다. 지금 이곳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도 퐁덴블루에 많이 내려오셔서 공판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물학 기억 페로몬, 기록자 10호, 의견. 손가락들은 혼자 생각해서 자기만의 의견을 갖는 능력을 갈수록 상실해가고 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에 비추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손가락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즉, 그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표명된 의견을 자기들의 의견으로 삼는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집단적인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멀리에 그곳이 보인다. 심리학자는 오랫동안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였다. 동료들과 여러 잡지에 개입난 담당자와 영업 허가를 따는 개인 발명가들에겐 의견을 묻기도 했다. 사람과 개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임 규칙을 만들어내라니 그런 무모한 주머니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도대체 어떤 게임으로 지능의 우월을 이론의 여지 없이 증명해낼 수 있단 말인가. 바둑, 체스, 체커 같은 놀이가 있긴 했다. 그러나 일개의 개미에게 그것들의 규칙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그런 것들은 마작이나 포커나 사방치기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이다. 그렇다면 개미들은 도대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마카도였다. 불필요한 장가지들 속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장가지를 빼내는 일을 개미들도 종종 하는 일을 뜻했다. 그러나 그 놀이는 이내 포기해야만 했다. 마카도는 손놀림의 민첩성을 겨루는 것이지 지능을 시험하는 놀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기놀이도 있었지만 손이 없는 개미들에겐 역시 적합하지 않았다. 개미들도 놀이를 할까? 심리학자가 보기에 놀이는 인간 특유의 행동이었다. 개미들에게 놀이가 없다. 용토를 발견하고 서로 싸우고 알과 먹이를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등 갖가지 행동을 하지만 개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일정한 효용성이 있다. 결국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
모든 개미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지의 길을 탐험하는 것 따위가 그런 예가 될 법했다. 심리학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요모조모 따져본 끝에 어느 동물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를 제안했다. 미로 경주가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 동물이든 낯선 장소에 갇히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게 마련이다. 사람은 사람 크기에 맞는 미로 속에, 개미는 개미 크기에 맞는 미로 속에 집어넣고 누가 먼저 빠져나오는지 시험하기로 하자.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두 미로는 똑같은 설계도에 따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두 경기자는 출구를 찾기 위해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양쪽의 선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첫 경기 때 선수를 데려오는 책임을 맡았던 경찰관과 정리는 이번에도 거리로 나가서 금발의 젊은 남자 대학생을 붙들어 왔다. 개미들의 대표로는 법원 수의실의 창턱에 놓인 화분에서 눈에 띄는 대로 한 마리를 잡아왔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미로는 법정 안뜰에 마련되었다. 미로의 벽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종이를 덧씌워 놓았다. 금속벽 대신 종이벽으로 사람의 미로와 똑같이 만들어진 개미 미로는 외부의 기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투명 어항 안에 설치되었다. 미로의 출구에는 빨간 전기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경기자가 출구를 빠져나오면서 그것을 밟으면 자동적으로 전기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정리들과 배석 판사들은 선심 노릇을 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스톱워치를 꼭 쥐고 출발 신호를 보냈다. 사람은 즉시 방벽들 사이로 달려들어갔고 한 경찰관이 개미를 어항 속의 미로 입구에 내려놓았다. 사람은 다른 박질을 치고 있는데 개미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미지의 땅에서는 섣부른 행동을 삼가야 한다. 개미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옛 격언이 그렇게 이루고 있다. 개미는 감각기를 깨끗하게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건 역시 개미 사회의 다른 격언에 바탕을 둔 행동이다. 미지의 땅에 들어서면 먼저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진리는 적지 않게 불안했다. 다른 피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경기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스크린에 시선을 붙박고 있었다. 103호와 24호와 그들의 친구들도 작은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면서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굳이 아무에게나 선택하고 싶어 하더니 어디서 멍청이 하나를 데려온 모양이었다. 자, 출발해. 수개미 24호는 경기의 승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후각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개미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개미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리 주위의 바닥에 더듬이를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한편 서둘러 미로 속으로 달려들어간 사람 쪽의 선수는 코스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장벽에 맞닥뜨렸다. 그는 부랴부랴 돌아 나왔다. 개미가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터라 그는 시간을 낭비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개미는 몇 걸음 나아가다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더니 갑자기 더듬이를 세웠다. 구경하는 개미들은 그 동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줄리는 피고석에 앉아 경주를 지켜보다 말고 다윗의 팔을 꼭 잡았다. 됐어. 개미가 꿀냄새를 맡았어. 개미는 올바른 방향으로 곧장 나아가기 시작했다. 법원 안뜰의 미로 속에 있는 사람도 막히지 않은 길을 찾아냈다. 스크린에 비친 걸로 보면 두 선수가 똑같은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판사는 매스미디어를 만족시킬 만한 서스펜스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얼거렸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이길 가능성이 있어. 공교롭게도 사람과 개미가 거의 동시에 같은 모퉁이를 들고 있었다. 나는 사람 쪽에 걸겠어요. 서기가 소리치자 수석배석 판사가 대꾸했다. 난 개미 쪽에 걸겠네. 두 선수는 한결같은 보조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한순간 개미가 막힌 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항 속에 갇혀있는 백사모와 그의 친구들도 더듬이를 떨며 안달을 했다.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마. 개미들은 페로몬을 있는 대로 뿜어대며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그들의 후각 메시지는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었다. 플렉시 글라스로 된 어항 뚜껑이 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쪽으로 가지마. 진리와 그녀의 친구들도 소리를 질렀지만 그건 역시 미로 속의 개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람 역시 막힌 길 쪽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청객들이 소리쳤다. 아니, 그쪽으로 가지마. 두 선수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은 다시 오른 방향을 잡아 나아갔다. 그런데 개미는 막힌 길 안에서 이리저리 내닫고만 있었다. 사람 쪽 응원자들의 낯빛이 환해졌다. 그들의 선수는 이제 두 모퉁이만 돌면 출구로 나와 빨간 스위치를 밟게 될 터였다. 그때였다. 막다른 길에 매물 돌던 개미가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개미는 종이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꿀냄새가 이끄는 대로 장애물 경주에 허들 넘듯이 종이벽을 차례대로 넘어 빨간 스위치 쪽으로 곧장 내달았다. 사람 쪽의 선수가 굽으로 모퉁이를 도는 동안 개미는 마지막 종이벽을 넘어 꿀을 발라놓은 빨간 스위치에 올라섰다. 벨소리가 울렸다. 피고인석과 개미들이 갇혀있는 어항에서 동시에 승리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개미들은 더듬이를 서로 맞대고 승리를 자축하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에게 제자리에 다시 앉아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판사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다. 개미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개미처럼 속임수를 썼어요. 벽으로 기어오르는 것은 반칙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에게 자리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인석에 돌아와 있던 줄리가 반박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미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가 하나 있었고 개미는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미는 자기에게 지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규칙들에 따라서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규칙들은 사실상 정해진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개미가 이긴 것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판가름 났습니다.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백과사전 반비 신드롬.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증오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의 자연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새끼 사슴을 자주 만나게 된다. 어미가 먼 곳에 있지 않음에도 그 새끼 사슴은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가 십상이다. 산부객들은 측은한 마음도 들고 플러시천으로 된 인형처럼 마냥 순하게만 보이는 동물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기쁘기도 해서 그 새끼 사슴을 쓰다듬으려고 한다. 그 손짓에는 공격적인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게 사람이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면 새끼 사슴은 더욱 온순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 접촉이 새끼 사슴에게는 치명적인 행위가 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처음 몇 주 동안 어미 사슴은 오로지 냄새를 통해서만 자기 새끼를 알아본다. 그 손길이 아무리 다정스럽다 해도 일단 사람의 손길이 닿고 나면 새끼 사슴의 몸에 사람 냄새가 배어든다. 별로 진하지 않아도 오염성이 강한 그 냄새는 새끼 사슴의 신분증명서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새끼 사슴은 가족을 다시 만나자마자 버림받는 신세가 된다. 어떤 암사슴도 다시는 그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새끼 사슴은 굶어 죽는 형벌에 처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위험한 애정 표시를 일컬어 밤비 신드롬 또는 월트 디즈니 신드롬이라고 한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숲속의 외톨돌이